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엔터레저 미디어 담당하는 지인혜입니다. 사실 저희 섹터가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이 너무 부진해서요. 아주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래도 하반기에는 빈수급, 여전히 좋은 실적, 업황을 기반으로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격적인 하반기 전망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반기 리뷰를 해보자면 실적과 멀티플의 역대급 괴리가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83% 올랐는데 엔터레저 미디어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큰 폭으로 냈고요. 업황이나 실적 전망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심의 수급 블랙홀이 아주 크게 발현됐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정말 사실 수급 탓을 하긴 싫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은 정말 수급에서 많이 털린 섹터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엔터레저 미디어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전망 말씀드려볼게요. 엔터는 과거 PER이 20배에서 35배 왔다 갔다 하던 섹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빠졌냐면 13배에서 24배까지 빠졌습니다. 물론 13배 혹은 15배가 싸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비반도체 멀티플은 20배가 넘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비반도체 치고 그리고 이렇게 업황이나 실적이 좋은 것 치고 분명히 펀더멘털 대비로는 과매도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엔터업 중에 국한해서 보면 PER 15배 의미가 매우 큽니다. 두 번째 블렛에 제가 써놨지만 하이브는 상장 시기열이 짧아요. 근데 SM이나 JYP는 20년 넘게 시장에 상장이 되어 왔거든요. 20년 넘는 시간 동안 각종 아티스트 사건 사고, 중국 한알령, 일본 엔저 이런 다사다난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15배 미만으로 크게 빠졌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15배 PER은 각종 악재를 모두 다 버텨낸 밴드 하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드글드글 나쁜 것들만 반영한 밴드 하단이라고 보는 가운데 이 밴드에서 더 나락으로 빠질 거냐 아니면 바닥 잡고 오를 거냐에 있어서는 대장주 하이브의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1분기 하이브 실적이 꽤 잘 나왔죠. 매우 불편했었던 회계적인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면 본업으로는 600억가량의 이익 체력이 나오면서 꽤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매출 원가율도 57.2%로 상당히 잘 나왔어요. 시장에서 우려했던 건 요거거든요. BTS의 배분 비율이 바뀌면서 매출이 많이 벌어질지언정 그들이 비용을 많이 가져가거나 수입 배분을 많이 챙겨가게 되면 회사에 직접적으로 쥐어지는 이익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매출 원가율이 평균 50% 내외 대비 57.2% 정도까지만 늘었기 때문에 충분히 BTS 배분 비율 변경에 따른 슈퍼 IP 레버리지의 무력화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시킨 1분기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마지막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바로 2분기 실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매출 원가율이 좋았던 건 대부분 BTS의 공연이 아닌 앨범이 잡혔거든요. 근데 앨범은 대표적으로 고마진 IP 분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사에 훨씬 더 우호적인 마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회사에 조금 마진이 불리한 공연이 오롯이 잡히는 2분기에도 매출 원가율이나 영업이익, 슈퍼 IP 레버리지가 확인되면 충분히 시장에서 엔터 투자 센티멘털의 개선에 좀 개선을 시켜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차트 보시면 하이브를 포함해서 다른 엔터사들도 1분기 실적 매우 견조하게 잘 나왔고요. 특히 SM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엔터 합산 커버리지 영업 이익 추이인데요. 올해 합산 OP 1.1조 보고 있고 당연히 역대 레코드 하이이자 전년 대비 2배 증액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슈퍼 IP와 레거시 IP의 복귀 그리고 이제 컴백에 따른 성과인데요. 일단 모든 지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 차트가 앨범인데요. 앨범은 아주 특이해요.
지금 현 시대의 앨범을 누가 듣느냐라고 하시겠지만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앨범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었던 시절입니다. 이때는 조금 특이사항이 있었던 건 코로나의 과소비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연이 차단되었어서 앨범을 한두 장 사던 친구들이 네다섯 장 앨범을 과소비했던 시절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23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월드 투어가 재개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K-팝 앨범 판매량의 피크아웃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투어 재개로 소프트 랜딩을 이제 앨범단에서 보였는데 앨범 판매량 지표가 꺾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때도 앨범 꺾였어? K-팝 피크아웃이네? 라는 우려를 낳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올해 들어서부터 크게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1월부터 2년 반 만에 돌아온 레거시 IP죠. 엑소가 100만 장 이상을 팔고요. 블랙핑크가 2월 200만 장 이상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3월 BTS는 400만 장 이상을 팔면서 충분히 앨범 판매량 기본적인 지표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반등 확인이 되고 있어요. 중간과 오른쪽 차트처럼 콘서트 횟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만 보시면 생각보다 올해 막대 그래프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라고 보시겠지만 요거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표된 일정만 정리해서 취합한 차트입니다. 대부분 IP들은 2분기에 컴백해서 하반기 월드 투어를 달리는 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월드 투어 일정 발표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이 되면 23년 대비 24년, 5년, 6년도까지 계속해서 막대 그래프는 우상향하는 콘서트의 지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중성을 보여주는 음원도 만만치 않게 좋아요. 왼쪽에 있는 차트처럼 요거는 대표 IP들의 글로벌 스포티파이 팔로워 숫자입니다. 이게 계속 순증하고 있죠. 특히 중간에 있는 차트가 전월 대비 증감 인원 숫자인데요. BTS 같은 경우를 보시면 컴백한 이후에 매월 100만 명에서 150만 명씩 순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스너 수, 대중성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맨 오른쪽 차트 보시면 엔터 4사의 IP 매출만 발라낸 겁니다. IP 매출이라고 하는 건 이익의 기여가 큰 앨범, 음원, 굿즈만 발라내서 합산한 매출이라는 뜻이고요. 요게 엔터 4사 모두 우상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매우 좋고 왼쪽 차트처럼 요거는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인데요. 과거에는 좀 앨범에 많이 추진되어 있었던 매출의 포트폴리오를 보였었다면 지금은 음원도 많이 올라오고 공연 활동 재개되면서 큰 폭으로 공연 올라오고 있고 굿즈, 새로운 성장 동력이죠. 굿즈도 작년부터 아주 의미 있게 성장하고 있고요. 기타 쪽도 많이 성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분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른쪽 테이블 봐주시면 BTS 월드 투어의 티켓 가격인데요. 확실히 공급 대비 수요가 워낙 많은지라 코로나도 기다렸고 군대도 기다린 정말 오랜만에 그들 완전체의 콘서트이기 때문에 티켓 가격이 엄청 폭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저 가격이 28만 원에서 120만 원 선까지 가고 있고요. 스페인, 칠레 같은 경우도 유럽 권역이기 때문에 아시아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 위버스죠. 하이브가 운영하는 팬덤 플랫폼인데요. 이 위버스 MAU도 BTS 슈퍼 IP 컴백 이후에 최대 레코드 하이 트래픽을 보일 정도로 위버스도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테이블 봐주시면 BTS 월드 투어 아리랑의 수익 추정치인데요. 지금 85회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최초 공개는 79회였고 그 이후에 82회 그리고 85회까지 온 건데요. 회사 측에서는 and more이라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면 90회 이상까지 커지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티켓 단가인데요. 2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레인지를 흩뿌려 놓았는데 저는 이제 30만 원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단 30만 원 평균 티켓 단가를 넣었을 때는 이 BTS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공연으로만 총 2.3조 원의 공연 매출을 올리는 그룹입니다. 이러한 슈퍼 IP의 귀환이 올해 있더라라는 점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는 진짜 환율이 깡패죠. 그래서 원화만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다국적에서 벌어들이는 현지 통화로 받아오는 돈 원화로 환산해서 손익계산서에 꽂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환율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더 실적 기대치가 상향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러한 지표가 아직도 좋고 지표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건 시장에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멀티플을 깨부순 배경에는 사실 시장의 진짜 우려는 이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단일 IP로 봤을 때 BTS가 딱히 사실 넥스트 BTS가 보이지 않아서 그럼 BTS 이번 활동 이후에는 실적에 당연히 피크아웃이 올 거고 그러면 13배, 15배도 비싸다라는 논리의 수순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해도 단일 IP로 봤을 때 BTS를 추월한다, 능가한다, 단기간에 그러한 IP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양으로 밀어붙일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여져요. 무슨 뜻이냐면 그림에 있는 것처럼 K-팝 세대별 진화 과정을 그려 놓았는데요. 제일 왼쪽부터 K-팝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한 1세대, 일본을 뚫어낸 2세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뚫어낸 3세대, 그리고 메인스트림인 미국을 뚫어낸 4세대, 현재는 더 큰 글로벌 확장, 그리고 100% 현지 IP를 제작하는 5세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티스트 트레이닝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예전보다는 적은 개발 비용으로 다수의 IP를 만들어서 더 많은 글로벌에 스며들게 하는 전략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이 5세대에는 신성장 IP가 이미 다수 포진되어 있는데요. 선배들이 워낙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이들의 초기 성과가 아주 괄목할 만큼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왼쪽 차트인데요. 저연차 IP의 글로벌 스포티파이 팔로워 숫자입니다. 특히 미국향으로 잘 포지셔닝이 맞춰져 있는 하이브 IP들의 성과가 아주 좋은데요. 캣츠아이 이 곤색 차트 보시면 아주 가파르게 팔로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야금야금 꾸준히 올라가는 게 연보라색 르세라핌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울기가 가팔라지기 시작하는 게 아일릿입니다. 아일릿은 지난 음악과 이번 앨범에서 이츠미라는 EDM, 미국향을 공략하면서 대중성을 지금 미국 포지셔닝을 넓혀가고 있는 그룹이고요. 아주 시결이 짧지만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룹은 최근에 인기 많은 남돌이죠. 바로 코르티스 하이브 IP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지만 요 하츠 투 하츠라고 하는 겨자 색깔 그래프도 꽤 괄목할 만큼 최근에 그래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SMIP인데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하이브 C레벨 분들이 실적 발표 때 강조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츠 투 하츠의 글로벌 스포티파이가 크게 올라오고 있고 대중성을 입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넓혀지고 있는 지역이 북미였다는 코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저연차 IP들, 5세대, 6세대 신성장 IP들이 빠르게 지금 대중성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려보고 놀랬던 차트는 맨 오른쪽 차트입니다. 요거는 곤색 차트가 슈퍼 IP 4개 팀 밑에 주석 달려 있습니다. 방탄, 블핑, 스키즈, 트와이스이고요. 요 4개 팀의 콘서트 횟수 합산이고 회색 선 차트는 5세대 14개 팀의 콘서트 횟수 합산입니다. 물론 그룹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회색 그래프가 높은 게 당연하겠지만 이 5세대 IP들은 진짜 데뷔 연도가 짧습니다. 근데 그만큼 앨범으로 팬덤을 쌓고 음원으로 대중을 쌓고 공연, 콘서트까지 도달하는 이 램프업의 속도, BEP의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장 IP의 콘서트 횟수, 합산 횟수가 슈퍼 IP의 횟수를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단일 IP로 봤을 때는 넥스트 BTS, BTS를 뛰어넘을 만큼의 단일 IP는 아직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다수의 신성장 IP가 글로벌리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이 K-팝 자체의 시장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절대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점을 꼭 강조해서 피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5세대, 6세대에 있어서 주력 IP를 원만하게 잘 개발할 수 있는 선투자, 대응,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에 집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미우나 고우나 또 이제 하이브가 나오죠.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 하이브는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대규모 캐펙스를 투자해 왔습니다. 대부분 현지 IP 개발을 위한 인력 투자, M&A 투자,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었고요. 이렇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해외 레이블에서 24년도 캣츠아이를 시작으로 많은 IP들이 데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후의 그림을 말씀드리면 BTS라는 큰 캐시카우가 돌아왔어요. 이들이 발판, 기반을 잘 두껍게 만들어주면서 이 신성장 IP들의 성장이 붙여져 나갈 거기 때문에 하이브는 조심스럽지만 캐펙스 투자 구간에서 회수 구간에 도래하는 회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곧 죽어도 사실 하이브가 움직여야 엔터 업종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하이브를 조금 강조 있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하이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그 다음으로 빠르게 따라갈 세컨픽은 코스닥에서 SM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M은 PER이 13배로 가장 낮은 멀티플을 받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도 모두 올해까지 재무적인 실적 성과 아주 괄목할 만큼 크게 좋아지고 있는, 개선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단점이라고 혹은 약점이라고 시장에서 질타를 많이 주시는 거는 슈퍼IP가 부재하다, 북미가 약하다, 서구권의 포지셔닝이 덜하다인데요.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뭔가 중박 이상의 IP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것 또한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급부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권역에서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PER 13배는 아주 과하게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4월 말에 SM이 상해에서 팝업이 아닌 상시 굿즈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미미하게나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레저 업종 넘어가겠습니다. 레저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피부로 와닿으실 거예요. 진짜 인바운드가 엄청 좋고요. 중간에 있는 차트처럼 3월, 4월 연이어서 입국자 200만 명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처럼 연도별, 월별 추이인데요. 역대 레코드 하이가 계속 갱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건데요. 일단 원화 약세, K컬처 인지도 효과, 그리고 정부 정책이나 그리고 한일령 반사 수혜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 차트처럼 확실히 한일령이 불거진 이후에 중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반사 수혜를 한국이 많은 중국인의 흡수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이후에 유류할증료 부담으로 전반적인 해외여행 수요가 꺾이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잔존하고 있는데요. 유류할증료 부담으로 오히려 항공사들이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중심의 노선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 가기도 어렵고 유류할증료 부담 때문에 북미, 유럽을 가기도 어려워서 중국인들이 더 많이 한국에 와요라는 인바운드의 투자 테마는 더욱더 짙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강조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6페이지입니다. 요거는 단순하게 머리 숫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방한하는 외국인들의 소비 지표인데요. 위에 있는 게 국적별 머리 숫자, 맨 밑에 있는 지표가 이들이 쓰는 전체 소비액입니다. 작년에 1894만 명 들어왔고요. 이들이 쓴 전체 소비는 31.6조 원에 달합니다. 인당 스pen딩으로 나눠보면 167만 원을 쓰고 있고요. 올해 1분기가 마감되었죠. 474만 명 방한했고요. 이들이 쓴 돈이 8.8조입니다. 인당 스pen딩은 185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인바운드가 호황인 건 절대적인 머리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개별 씀씀이도 덩달아 커지면서 인바운드 수혜 소비재 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1분기 474만 명 들어왔는데요.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인원은 2,300만 명입니다. 진도율 21%인데요. 1분기가 가장 비수기였음을 감안하면 2분기, 3분기 가면 갈수록 정부 목표인 2,300만 명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리라 판단되어요. 그래서 수혜를 입는 인바운드 관련 업종들, 백화점, 유통이나 호텔이나 제 섹터에서 국한에서는 외인 카지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요 중간 차트 봐주시면 외인 카지노 3사의 매출 차트인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4월과 5월의 지표입니다. 어느 정도 매출이 외인지 안에 갇혀 있었던 외인 카지노인데요. 이번 4월, 5월 달이 그 지붕을 뚫고 올라갔어요. 요거는 인바운드 수혜를 강력하게 입는 업종 중에 하나라는 걸 반드시 방증한다고 생각해요. 하반기 레저 이슈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국 단체 관광 대상 무비자가 올해 말이면 종료됩니다. 원래는 이번 달 말까지였고요. 한번 영장되어서 올해 말까지 지속될 건데요. 이게 정책이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정책을 어떻게 새롭게 꾸려나갈 건지에 대한 뉴스 보도는 대략 한 9월 내지 10월경에 있을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는데요. 거기에서 나올 내용은 가장 최저 시나리오는 현안 유지, 기간만 연장해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비자를 계속하되 단체 관광으로 계속 기간을 넓혀준다는 거. 그리고 시장에서 슬슬 최근에 반영하고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상호 보완적인 의미, 중국도 인바운드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인바운드가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인바운드가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상호 보완적 의미에서 이 무비자 정책이 조금 더 파격적으로 규제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단체 관광에 무비자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여행객들한테까지 무비자를 시행해 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종목들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중국 단체 관광 대상으로 무비자를 허용해 줬더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것도 있지만 결국 비행기가 띄워지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국 국적기가 띄워지고 있고요. 중국인들을 가득 실어서 한국에 랜딩을 하고 이 비행기가 다시 돌아갈 때 비행체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도 최근에 중국 여행 엄청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고 중국인들도 많이 오고 이런 상호 보완적 의미에서 양국 간의 정책이 규제를 더 옥죄기보다는 규제 완화 스탠스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요. 최근에 그렇게 다시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최근에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그렇게 부산에 많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부산 떠오르는 관광지 수혜주 찾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처럼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고요. 정말 많아지고 있고 중간 차트가 매년 매월 차트인데 계속해서 레코드 하이를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BTS 부산 월드 투어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이 외국인들로 바글바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 수혜주 찾기가 두 번째 이슈이고 세 번째 이슈는 주주환원입니다. 예전보다 주주환원에 대한 가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특히나 외인 카지노는 4인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시장이 아주 좀 엄격한 잣대로 평가할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주주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단기 이슈인 1번과 2번은 모두 다 제가 커버하는 인바운드 관련 종목들 중에는 파라다이스, GKL 요 두 업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수도권의 카지노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사회사 모두 부산의 카지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라다이스는 수도권의 카지노도 쥐고 있고 부산의 카지노와 호텔을 같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이자 호재거리는 이 두 회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같이 빠진 주가 레벨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튈 여지는 GK가 파라다이스에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길게 보면 롯데관광개발이 조금 더 유리한 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공유해 드려보는데요. 이유는 3번 이슈라고 말씀드렸던 주주환원 방향성 때문입니다. 제가 파라다이스에 있어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포인트는 왼쪽 차트처럼 파라다이스는 28년도까지 대규모 캐펙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호텔 투자이고요. 인천 하얏트는 이번 1분기에 인수 완료했고 최근에 제주도 메종글래드 호텔의 죄송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시계열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조금 더 유리한 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주환원 방향성 부분 때문인데요. 일단 파라다이스에 있어서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제일 왼쪽 차트처럼 캐펙스가 아주 많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26년도부터 28년도까지 최소 6천억, 많게는 1조 레벨까지 캐펙스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바로 호텔 쪽 때문인데요. 1분기에 인천 하얏트 호텔 인수를 했고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 있는 메종글래드 호텔 인수 실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충동에 있는 J-프로젝트라고 해서 장충동 파라다이스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새로운 호텔로 올리는 캐펙스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무 구조가 순현금이 아닙니다. 순부채이기 때문에 순부채인 재무 구조인데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 캐펙스가 예정되어 있다면 적어도 주주 환원과 거리가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간에 있는 차트처럼 롯데관광개발은 이미 19, 20, 21년도에 1조 원의 캐펙스를 투자해서 현재의 제주드림타워를 원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내에 캐펙스가 딱히 들어갈 일이 없고요. 작년 2분기부터 순이익 기준으로 이미 온전한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따박따박 쌓이는 만큼 상각 부담을 줄어들이고 이익의 레버리지가 나면 차입을 갚아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차입을 갚고 이자 비용이 얇아지면 순이익이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순이익은 대부분 주주 환원으로 쓸 계획을 이미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바운드 투자 테마가 중국인들이 한국에 더 많이 와요라는 컨셉에서 오롯이 중국향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캐펙스 방향에서 캐펙스 회수 구간에 빠르게 도래해서 주주 환원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시계열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조금 더 우위일 수 있다라는 결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파라다이스 UK의 장기전 롯데관광개발이면 결과론적으로 웨인 카지노 레저 수혜를 받는, 레저 호황의 수혜를 받는 인바운드 관련주들은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 결론으로 드립니다. 마지막 미디어인데요. 미디어는 아직 불황이 엄청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TV 광고 부진이 역성장이 아주 컸음에도 불구하고 더 역성장이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회사들은 이 불황 속에서도 기업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비를 줄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오른쪽 차트처럼 제작 편수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 절감, Q 증가만으로도 실적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증시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마냥 기다려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아주 불황을 지나가고 있고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아예 매출이 열리는 좀 구조적인 영업 환경 변화가 뒷받침되어야지만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디어 말고도 지금 좋은 대안들, 좋은 섹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증시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마냥 기다려주시지 않는 분위기여서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절실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영업 변화라고 하면 다양한 예시가 있을 건데요. 일단 뭐 TV 광고가 의미 있게 좋아지거나 중국이 열리거나 혹은 넷플릭스 같은 OTT들과의 계약 조건이 기업 우호적으로 변경되는 이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미뤄보아 섹터 선호도 순위에서는 가장 후순위로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결론입니다. 상반기 저희 섹터 매우 부진했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여전히 좋은 업황, 실적, 그리고 멀티플 하단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조금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적극적인 엔터레저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 드립니다. 최선호주로는요, 캐펙스 방향에서 회수 단계에 진입해서 이익의 레버리지 그리고 주주 환원이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롯데관광개발과 하이브 추천을 드리고요. 차선호주로는 아까 말씀드린 단기 모멘텀이 조금 더 쏠려있고 집중되어 있는 파라다이스, 부산 그리고 무비자 영역 확대 포인트고요. 그래서 차선호주로는 레저에서는 파라다이스, 엔터에서는 아시아 포지셔닝이 워낙 잘 구축되어 있고 멀티플이 지극히 하단이어서 하방이 좀 막혀있다라고 생각되는 SM을 꼽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엔터레저 미디어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산업 전망 발표 마치겠습니다. 부디 투자 판단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